화쟁사상으로 보는 세상 해능입니다. 어떻게 또 한 주간 인사를 또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저희가 애니어그램의 그 인간 화쟁, 원효 스님의 화쟁사상 가운데에 현대적으로 조금 해석해본 인간 화쟁의 도구인 애니어그램을 조금 살펴봤는데요. 그 나머지 부분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시간을 좀 요하는 관계로 저희가 한 3회 남아 있기 때문에 나머지 3회는 이제 원효 스님에 대한 것에 대해서 조금 원효 스님의 탄생과 삶에 대해서 살펴보고 좀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조금 자료를 마련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작하기 전에 이제 요즘에 많은 분들이 그래도 관심을 갖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스님 MBTI하고 성격 분석하는 MBTI 요즘에 학교에서 그 학생들 진로 상담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MBTI와 이 애니어그램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들을 해오세요. 그래서 그만큼 많은 분들이 또 이 프로를 보면서 나름 수행 도구로서 공부를 하고 계시지 않나 짐작할 수 있어서 기분 참 좋았습니다. 일단은 MBTI와 애니어그램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그 애니어그램과 달리 MBTI는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것들이 그 대비를 해서 네 가지가 사사십육에서 16가지 유형으로 사람 행동 패턴의 기질을 분석합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고 있듯이 외형, 내형, 그리고 그 성향이 감각적이냐. 그러니까 외부에서 드리는 거. 저희가 일단 기본을 잡을 때는 나와 그리고 상대, 대상과의 관계 안에서의 저희는 바라보는 저희를 분석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그 분석하는데 주로 외향적이느냐 아니면 자기 이 관심사가 자기로부터 밖으로 가느냐 밖에서 안으로 오느냐 이것이 외향과 내향의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감각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먼저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본인이 안에서부터 느낌을 먼저 직관을 먼저 쓰느냐 그리고 생각을 우선으로 하느냐 느낌을 우선으로 하느냐. 사고라는 건 그동안에 저희가 받아들였던 정보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필링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른쪽 편에 보면 거의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판단을 우선으로 하느냐 그리고 인식 어느 사물에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더한 이러이러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이 판단 기준은 이거는 판단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인식은 그냥 열어놓습니다. 무엇이든 변할 수 있고 그 계속 변해가는 것을 바라보는 것을 인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조합을 이룹니다. 이 네 가지가 그래서 16가지의 유형이 나오는 것이 MBTI입니다. 그리고 애니어그램은 무엇이냐? 9가지 유형으로 나오잖아요. 9가지 유형. 9가지 유형이 그것이 통합과 비통합으로 가고 그리고 양 날개가 있고 또 그림자가 있다. 이렇게 구성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MBTI와 애니어그램의 큰 차이는 무엇이냐?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느 시간인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MBTI는 기질이고 애니어그램은 본질입니다. 왜 기질이냐? MBTI는 계속 본인이 왜 밖으로 받아들이는 것들, 나와 대상 가운데 안에서 받아들이는 것들에 어떠한 행동 패턴을 가질 것이냐라고 하는 거고요. 애니어그램도 물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격 형성이나 아니면 신에 가까운 애니어그램의 원래의 탄생은 신과 가까워지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 보면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인격이나 그런 부분 그리고 우리가 지향해야 돼 인간이 정말 지향하는 부분 그리고 정말 소망하는 부분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본질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자비롭기를 또 자유롭기를 평화롭기를 또 겸손하기를 사랑하기를 지혜롭기를
인내하기를, 행복하기를, 그리고 신비로운 체험을 하기를. 네. 그래서 이것은 기본이 된다라고 해서 본질이라고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 몇 분 여러분들이 이러한 질문을 저에게 했기 때문에 혹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이런 심리 이 성격 테스트 여러 가지를 또 애니어그램을 시작해서 해보신 분들이 궁금하실 수가 있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가고요. 자, 이제 오늘 22주차부터는 남은 2주간은 원효 성사, 원효 스님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효 스님의 탄생과 삶인데요. 원효 스님의 탄생과 삶을 저희가 너무 많은 것들을 범위가 너무 넓어서 간략하게 한다면 탄생과 삶 가운데 원효 스님의 사상적인 부분과 그리고 원효 스님의 삶에서 큰 이슈가 되었던 부분을 연계를 해서 어떻게 그 당신의 그 사상과 이슈적인 삶이 결국은 화쟁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가. 회귀는 화쟁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단락을 저희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무엇을 또 기준으로 하냐면 화면에 가끔 나오는데요. 저희 그 제석사의 팔상탱화에 나와 있는 주된 내용 중에 하나를 꼽고요. 그리고 원효 스님에 대해서는 삼국유사를 집필하신 이련 스님께서 성사라고 칭하시고 또 원효 스님의 삶에 어떤 사료가 될 만한 부분들을 그곳에 집필해 두셨기 때문에 그 원효 스님의 이련 스님의 삼국유사 설화 중심으로 간략히 몇 가지로 예를 들어서 한번 원효 스님의 탄생과 삶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효 선사 탄생지에 대해서 사료가 아주 많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저희가 근거를 삼는 것이 이 두 가지입니다. 저희 한국에서는 삼국유사의 원효 불기, 그리고 중국에서부터 온 송고승전의 당신라국 황룡사 원효전, 당신라국 의상전, 서당 화상비의 원효 스님에 대해서 기록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사료를 근거로 원효 스님의 탄생부터 그리고 원효 스님이 열반하시기까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삼국유사에 무엇이라고 나와 있냐면 원효는 암양군, 즉 장상군이라고도 합니다. 남쪽 불지촌, 불등을촌 북쪽에 율곡의 사라수 아래에서 탄생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원효 스님께서는 당신이 그 탄생한 곳과 그리고 자라난 곳 두 곳을 출가하신 후에 희사를 하셨어요. 당신이 자라나셨던 곳은 초계사라 이름하고 그리고 당신이 태어났던 곳은 사라수 아래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사라사라고 해서 창건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원효 스님에 대한 그 탄생지가 삼국유사에 기록되어 있음에 불구하고도 저희가 지금 많은 변천사 가운데에 그 지명을 따라서 지금의 현재는 어느 곳이느냐가 늘 저희가 화제가 되고 그리고 그 학자분들이 원효 스님 탄생지에 대해서 이제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 시간에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암양군 불등을촌 율곡. 그래서 그때 신라 당시에는 군주제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주, 군, 촌으로 이렇게 이어져요. 지금 저희 읍면동처럼 뭐 큰 직할에서 이렇게 하듯이 그 시절에는 군주제가 시행되었고요. 그 이련 스님은 불지촌을 지금의 이제 고려시대 때죠. 벌써 자인현에 속해 있다. 암양군에서 붕괴된 곳이다라고 삼국유사에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불등을촌은 그러면 지금 어디 존재하느냐? 그럼 가장 중심을 두는 게 원효 스님의 탄생지를 저희가 연구하는데 불등을촌이 어딘가라고 이렇게 연구를 하게 되는데요. 그 불등을촌이
지금 암양군 노사화촌이라고 되어 있는 소속되어 있는 곳에 있었다라고 또 그 다음에 변천이 됩니다. 지명의 변천이. 그래서 그러면 노사화촌은 또 어디냐? 그래서 노사화촌의 근거를 저희가 찾아보니 노사화촌은 지금의 현 제석사가 있는 자인면 일대에 도천산성과 북사리 그리고 북사리 옆에 교촌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촌리 그 고군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교촌리 유적 등이 분포되어 있는 그 부분을 저희 사료 안에서는 노사화촌이라고 한다. 그러면 불등을촌이 그 노사화촌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불등울촌이 나중에 지명 변천사의 자인현이 되어서 지금에 가지고 있는 지금 위치한 그 북사리와 교촌리로 좁혀집니다. 원효 스님의 탄생지가 이제 좁혀져요. 그 안에는 연구들이 조금 미진해서 그랬었지만 최근에 연구한 결과 좁혀졌어요. 그래서 불지촌 북쪽 율곡 탄생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자인현까지는 정리가 해 두었고요. 그러면 불지촌이라는 곳은 또 어떤 곳이냐? 불지촌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불등을촌에 불지촌이 있습니다. 또 그래서 당신이 저희 불지촌의 북쪽이라 했는데 불지촌은 쉽게 얘기하면 당신이 자라났던 곳이에요. 율곡은 당신이 태어났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 계곡이 아니라 율곡은 밤나무 아래서 태어났기 때문에 율곡이라고 저희가 합니다. 네, 압독국의 삼국사기에 보면 그 압독국의 역할이 있어요. 왜 저희가 이 말씀을 드리고 가냐면 나중에 변천사에서 제석사와의 연관을 짓는데 어떻게 사명을 바꾸게 된 것에 근간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 삼국사기에 제사지가 있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곳이 제사지입니다. 기록된 바로 의하면 신라의 삼산오악 중에 그 오악의 중악, 지금 중악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팔공산을 이야기합니다. 김유신 장군이 거기에서 삼국통일을 위해서 수련했던 곳을 이야기하거든요. 그 곳에 제장이 위치한 곳이자 제사를 관장했던 군현이 있다. 그러니까 중악을 중심으로 지금 팔공산, 동화사, 은혜사, 그 대구 경북 요 아래쪽으로 경주로 이어지는 요 아래쪽 지역에 제사를 관장했던 군현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곳이 바로 압독국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 압독국이 자인현과에도 굉장한 관계가 있죠. 제석사하고도. 그래서 지금 제석사의 사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문을 제기하기 때문에 아마 이 방송을 보고 나서는 그러한 연관성이 있구나라고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명도 어떻게 바뀌었냐면 압독국 시기에는 노사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사리, 교촌리, 고분군 일대를 얘기했고 중고기 시대에는 노사화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통일신라 이후에 노사화현, 자연현 이렇게 지명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원효의 탄생지를 정리해 보면 하주, 암양군, 자인현, 불등을촌, 율곡, 사라수 아래에서 태어났다라고 다시 한번 저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사라율은 뭐냐? 당신이 사라수 아래에서 태어났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라수도 왜 사라수냐면 원효 스님께서는 부처님 탄생기와 아주 비슷합니다. 그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어디를 나가셨다가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밤나무 꼴 아래에서 갑자기 상기를 느껴요. 상기를 느껴서 그 원효 스님 아버님께서 입고 계시던 두루마기를 나무와 나무 사이에 걸쳐서 산시를 마련합니다. 그래서 전해지는 게 사라입니다.
근데 이 사라가 어떻게 삼국유사의 사라율로 기록되어 있을까? 그 사라사,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원효 스님께서는 당신이 자랐던 곳을 초계사라고 해서 절을 지었고요. 당신이 태어난 곳에 사라사라고 절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라사나 초계사라 이 두 절은 본인들이 당신의 가문을 위해서 지방 사찰 경영을 했음을 시사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알려주던 것이 삼국유사 원효불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지가 산호 한 사람에게 한 끼 저녁 끼니로 밤 2개씩을 주었는데 산호가 강가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관리가 조사를 나와보니 밤 1개를 보니까 우리 바루 있죠. 바루 스님들이 공양하는 바루 하나에 가득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도리어 그 관리가 앞으로 이 노비에게는 1개씩만 주라고 판결을 내렸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이름을 율곡이라 하였다라는 원효불기조에 나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시사하는 바가 뭘까? 결국은 원효 스님이 이 율곡 사라율은 당신이 보살행을 어느 정도 원만회양을 해서 모든 사람을 풍요롭게 했다라는 근거를 저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해동 원효 탄생 설화에는 부처님과 거의 같은 정말 신라불교에 새롭게 열리는 우리 원효 스님이 서가모니 부처님과 같은 탄생설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서가모니 부처님은 사라수 아래에서 열반하셨는데 원효 스님은 사라수 아래에서 태어나신 거죠. 그리고 그 땅 이름도 불지촌입니다. 부처님의 땅, 그 다음에 발지촌, 부처님의 지혜가 발현하는 발지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신라를 또 우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부처님이 제리만 불국토라고 했습니다. 그럼 신라의 제리만 불국토에 부처님이 땅과 부처님의 지혜가 발현될 수 있는 인물은 불지촌에서 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련 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사 원효의 탄생지는 제석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632년에 원효 스님께서 창건을 하셨고 그 다음에 1625년 유찬 스님께서 중건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때 제석사라고 이름을 사라사에서 제석사로 개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화사 네오남 유찬 스님께서는 동화사 네오남도 창건하신 스님이세요. 그리고 2003년에 최초의 원효 성사전 그리고 원효 팔상탱화를 제석사가 봉안하게 됩니다. 매년 5월 4일 탄신 다래제를 하고 있고요. 금년에는 1404주기 원효성사 탄신 다래제를 봉행했습니다. 자, 이제 유적 현황으로는 그 제석사의 근간이 사라사의 사라사의 후신이다라고 하는 그 유물들이 아까 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북사리 쪽에 저희 유물들이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석등부재와 연화자대와 석불좌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석이라는 이름은 저희가 삼국유사에도 그 당군신화에 나오는 환인을 기원으로 합니다. 환인을 기원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 유찬 스님께서 제석사라고 한 연유는 또 동고대 사회에 그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전통이 있습니다. 아마 그게 그 불교적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석은 불교적 명칭으로 다시 조선시대의 천신신앙으로 오게 됩니다. 지금의 산신도 지금 저희가 화엄 성중님을 모시고 있는데 아마 그것도 저희가 제석신앙에서 된 거고요. 그리고 예전에 집에 그 신주단지 모셔졌던 것들이 다 제석신에서 유래가 된 것입니다. 아마 저희가 조선을 거쳐서 오면서 불교를 마음대로 펼쳐놓고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많은 변천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원효 스님이 주석한 사찰로는 초계사, 방고사, 분황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사 시절에는 분황사, 행명사, 고선사, 혈사.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입니까? 분황사입니다. 저희 지금 이 세트장에 이 분황사. 그래서 설총이 원효 스님의 유해를 이제 흙으로 다시 빚어가지고 진영을 만들었죠. 그래서 그 진영을 만들어서 모셔놓고 지극하게 그 추앙을 하는 과정에서 원효 스님이 이렇게 돌아봤다. 그래서 그 돌아본 상이 원효 스님이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중국도 그렇지만 일본의 정토정에서는 100년 후에 그 상을 그대로 비슷하게 모셔진 곳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원효 스님에 대한 명칭은 대사, 화상, 보살,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대성, 화쟁국사, 고려 숙종 6년에 시호가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물론 이것도 저희 분황사에 이 화상비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원효 스님의 탄생 설화에 대해서 간략히나마 알아보았습니다. 조금 시간 관계상 제가 띄엄띄엄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혹시 이렇게 반복해서 보시다 보면 아마 그 맥락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